안녕하세요. 단돈 30만 원으로 호구가 될 뻔한 인생을 구출했던 40대 여성입니다. 흔히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이나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 말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애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요. 전 바로 그 돈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웠던 한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찌질하고 못난 그 남자의 기가 막힌 사건들 속 시원히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은 그 어느 집보다 넘치는 집안이었어요. 저희가 살던 곳은 작은 지방 소도시였고 아빠는 용달 트럭으로 짐을 나르는 일을 하시며 엄마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아구찜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전 학교가 끝나면 2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늘 엄마의 식당으로 가곤 했었죠. 엄마 식당에 가 있으면 저보다 3살 위인 오빠도 학교가 끝나고서 바로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삼남매가 모두 모여서 엄마 식당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항상 식당에 가서 엄마 일을 도와드릴 때면 단골 손님분들이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실 때도 있었어요. 종종 시장 상인분들도 저희 엄마 가게를 찾곤 했는데 저희가 있을 때면 용돈도 마구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아유, 채연이 오늘도 왔어? 아니, 채연 엄마 무슨 복이래. 딸내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싹 다 도와주고 말이야. 아들내미 공부도 잘해. 딸내미들은 싹싹해. 진짜 복이야, 복. 자, 채연아. 이따가 동생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 자. 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엄만 카운터 작은 장부에 그걸 다 일일이 써놓으시곤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써놓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답니다. 적게는 1,000원, 많게는 10,000원,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루는 그 장부에 빼곡하게 적힌 금액들을 보며 엄마에게 물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제가 묻자 엄만 빙긋 웃으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야? 누가 우리한테 얼마 줬나 그거 보는 거야? 아니, 채연아. 이건 다 엄마 빚이야. 나중에 엄마가 꼭 갚아야 하는 빚. 빚? 왜?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1,000원도 다 써놓는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 돈은 1,000원이라도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채연이 너도 살다 보면 남들 도움받게 될 때 많을 거야. 그때마다 손 내민 사람들 마음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 마음은 평생 잊지 말고 갚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때 엄마의 그 말이 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만 그렇게 저희가 단골분들이나 상인분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꼭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셨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네 과일이 팔리지 않을 땐 가서 한 바구니씩 사오기도 하고 생선 가게 떨이 생선이 많을 땐 오늘은 생선 반찬이라며 사오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만 사람들이 나눠준 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답을 하셨어요. 저 역시 점점 크면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금액이 크든 작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됐죠.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빠와 마음이 따뜻한 엄마 밑에서 저희 삼남매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오빠 명문대에 진학해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고 저 역시 서울권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그 지역 내 대학을 나와 직장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3 자녀들을 키우며 뒷바라지하느라 저희 부모님의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저희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모님께 어떻게든 보답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취직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땐 필요한 돈 빼고 남은 돈들을 죄다 현금으로 뽑아 집에 내려가 엄마 아빠에게 안겨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때 엄마랑 아빠가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전 제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 봉투가 고스란히 제 가방에 들어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시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연아, 엄마랑 아빤 돈 말고 다른 게 필요한데. 다른 거 뭐? 엄마, 뭐 다른 거 받고 싶은 거 있었어? 그럼 이걸로 사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엄마랑 아빤 우리 딸 얼굴 좀 자주 보고 싶다. 뭐 주말마다 내려오는 건 힘드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엄마 아빠한테 얼굴 보여줄 수 있지? 엄마랑 아빤 돈보다 그게 훨씬 더 좋아. 뭐? 엄마, 아이,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어렵다고. 이 돈도 엄마 계좌에 이체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줘. 아유, 아니야, 됐어. 우리 딸이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번 돈을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써. 엄마랑 아빠는 그 돈 볼 때마다 눈물 나와서 만지지도 못하겠더라. 딸, 일하느라 힘들지?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언제든 많이 해줄 테니까. 돈보다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더 좋다는 엄마 아빠의 말에 전 왈칵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쯤 제가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집에도 잘 내려가지 않고 연락도 잘 못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바란 건 딸이 집에 와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전 그 마음을 돈으로만 표현하려고 했다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뒤론 저도 자주 집에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리가 있어 매주 가긴 어려웠지만 늘상 집에 가면 엄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저희 집을 전 무척이나 사랑했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 역시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제 바람을 이루게 된 시기는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시댁은 좀 여유롭고 저희 집보단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남편은 취직이 좀 늦어져 모아둔 돈이 없다 보니 시댁에서 돈을 지원해주게 되었고 전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지원받는 돈이나 제가 모아둔 돈이나 비슷비슷해 어떻게 보면 반반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시댁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남편도 착실하고 성실하니 좋은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전 바로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둘 다 당시엔 벌이가 비슷비슷하고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보니 전 첫째 아이 막달 때까지 일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달 때쯤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넌 언제까지 일을 할 거니? 너 배 보니까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 회사에서 애 낳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일 할 수 있을 때까진 해보려고요. 아이 낳고 나면 한동안 일 못하고 그러잖아요. 하긴 뭐 시댁에 그 정도 지원받았으면 염치가 있으면 우리 아들 고생은 안 시켜야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니들 신혼집 마련한 거 아니니? 그것 때문에 너 눈치 보여서 일 계속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눈치 볼 거 없다. 우린 그저 우리 아들만 고생 안 하면 돼. 전 시모의 말에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선 감사하고 고맙죠. 그렇지만 그건 남편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답니다. 결혼할 땐 살뜰하게 돈도 잘 모았다면서 좋아하시던 시모가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전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한 소리를 해버렸답니다. 어머님, 지원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시댁에서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나요? 뭐, 그렇긴 하다만
저도 물론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속상하네요. 어? 아이, 그래, 뭐,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말을 좀 잘못했구나. 그때 당신 시모가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며 저에게 바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시모한 좀 어색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모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는지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엄마랑 오늘 좀 투닥거렸어? 엄마가 그러시던데 결혼할 때 해준 돈 때문에 좀 뭐라고 했다며? 아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뭘 또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가지고 와서 결혼했는데 자꾸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이참에 딱 말한 거야. 아유, 알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엄마 딴엔 괜히 내가 기죽을까 봐 그러셨던 거야. 아무튼 앞으로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좀 취업도 늦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그런지 엄마가 괜히 그러신다니까.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더 이상 결혼할 때 자금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전 이때의 사건이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계속 속으로 꿍하니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첫째 아들 낳게 됐고 출산 후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너무나 순하고 착했지만 시모도 애를 봐줄 수 없다고 하고 친정도 머니 당장 복직을 할 수 없었죠. 그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2년 터울로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부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외벌이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였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남편의 벌인 한정적이라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용품은 거의 새 걸로 사보지도 못했어요. 경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남편의 연봉은 잘 오르지도 않았고 몇 년 동안 연봉이 동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들 용품이며 옷이며 이것저것 주변에 얻어다 입히고 썼던 적이 대부분이었죠. 한 번은 큰애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는데 친구들이 네발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선 한참을 사달라고 떼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애들은 금방도 질려한다며 그걸 또 중고로 어디다 얻어서 왔더라고요. 솔직히 남이 타던 자전거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전 그래도 새 걸 사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굳이 중고로 얻어오면서 정말 뿌듯해 하더라고요. 저거 봐. 준성이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 떼쓰더니 자전거 가지고 오니까 한 번 관심도 안 주는 거. 이래서 애들 물건은 새 걸로 살 필요가 없다니까. 나중에 준성이 더 커서 뭐 새 거 타고 싶다고 하면 그때 사주면 돼.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다는 건데 이건 새 걸로 좀 사지. 그냥 이번 달에 여유 자금 있으니까 그걸로 아이 자전거 하나만 사주자. 비싼 것도 아니고. 아유,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다음에 나 월급 좀 더 오르면. 당신도 알잖아. 요즘 우리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월급 동결인 거. 어차피 동네에서 자전거 그렇게 많이 못 타. 집에 모셔다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음에 내가 꼭 좋은 걸로 사줄게. 지금은 애들 이걸로 만족하자. 어? 솔직히 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꼭 필요한데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남편은 더 하더라고요. 벌이도 남편만 벌고 있으니까 제가 멋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 남편의 뜻을 더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알뜰살뜰 돈을 모아 그래도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저를 데리고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간간히 크게 돈을 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랬을 뿐 평소 생활은 아주 살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가끔씩 집에 갈 때마다 애들 용품을 새 걸로 한가득 사놓으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집에 갔더니
아빠가 그걸 사놓고 계셨던 거 있죠? 자, 우리 준성이 할애비가 뭐 사왔는지 봐볼래? 짠! 바로 우리 준성이 타라고 헬비가 자전거 사왔다. 우와! 할아버지 최고! 준성이 좋지? 자, 할비랑 저기 공원에 가서 한 바퀴 타고 올까? 아주 신나게 놀다 오자. 얼른 가자, 가. 자전거를 보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는 큰아들 보면서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남편은 해가 갈수록 저희 식구들에게 쓰는 돈에 인색해졌어요. 전엔 그래도 제가 생활비를 받아 알뜰살뜰 쓰는 거에 대해 별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00원 한 장 쓰는데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7년 되었을 때부터 저희 부부의 관계는 슬슬 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못 보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장신구 같은 걸 잘 안 하셨는데 갑자기 하고 계시니 저도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우와, 엄마, 목걸이 진짜 멋지다. 오빠가 꽤나 돈 많이 썼나 봐. 요즘은 승금 목걸이로 자식 자랑한다며? 엄마 어깨 좀 올라갔겠는데? 아유, 얘, 조용히 해라, 조용. 아, 왜? 오빠가 해주니까 좋아? 치, 엄마도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으면서 왜 아닌 척해? 아유, 얜 좀 조용하라니까. 알고 봤더니 시모의 목걸이는 바로 남편이 해준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며 하는 말이 더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기준이가 이번에 저 회사에서 보너스 좀 받았다잖니. 그래서 나한테 이거 해준 거야. 아이, 뭐 얼마 안 해. 뭐, 보너스요?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대요? 어? 아유, 아닌가? 하여간 아들이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여태껏 내가 키워줬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어? 솔직히 이 정도 내 시당초 받아야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그동안 마누라 눈치 보느라 좀 늦긴 늦었지 뭐. 물론 부모님께 뭔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부인데 부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정도 버는지 그걸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남편은 저한테 보너스를 받는 것도 죄다 숨기고 있던 거였죠. 전 그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보너스 받았어? 보너스 받은 돈으로 어머님 목걸이 사드린 거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걸 굳이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돼? 당신한테 주는 생활비 내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생활비 주는데 남은 돈으로 내가 뭘 하든 다 보고해야 하는 거야?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그럼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건 엄연히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할 돈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참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생활비 줬으면 됐잖아. 그리고 나도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야. 왜 당신이 내가 버는 돈에 다 신경을 써? 남편의 이 말에 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아이들 육아하느라 일을 못했던 거고 일을 쉬는 걸 먼저 권했던 것도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저희 둘째가 어느 정도 크면서 전 어린이집에 보내며 일하고 싶었는데 그때 말렸던 것도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 얘기처럼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 충분히 남편이 애들 육아하며 집안일이며 도와줬으면 그리고 맞벌이 하자고 했으면 저도 진작에 일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자긴 사회생활 한답시고 늦게 들어오고 술자리도 죄다 나가고 또 약속이란 약속은 빼놓지 않고 나갔거든요. 그러는 동안 집안일이고 애들이고 죄다 제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가장일을 다 한 것 마냥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글쎄 남편이 뭘 하는지 아세요? 아이, 그럼 애들은 어쩌고? 설마 나더러 일 끝나고 애들까지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이 왜 일 안 하고 여지껏 집에서 놀았겠어? 그나마 애들 보니까 내가 당신 일 안 하는 거 봐준 거지. 밖에 나가서 꼴랑 200도 못 볼 거면 그냥 쉬어. 뭐? 당신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럼 하다못해 생활비라도 좀 더 주던가. 지금 애들 태어난 지 몇 년인데 첫 해부터 생활비 고정이잖아, 고정. 아끼면 다 살 수 있어. 인터넷에서 안 봤어? 어떤 4인 가족 사람들은 100만 원으로 산대, 100만 원으로. 당신이 아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다 할 수 있어. 어찌됐건 지금도 나도 최선을 다해 생활비 주는 거야. 나중에 월급 오르면 그때 생활비 더 주면 되잖아. 생활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하겠다는 걸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남편을 보며 이게 진짜 남의 편이구나 싶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정이 뚝뚝 떨어지는지 아내를 무슨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걸이 사건이 있은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의 생신날이었어요. 원래 치아가 좋지 않으셨던 시부께선 평소에도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데 그날은 웬일로 고기를 먹으러 간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식사 자리에 가게 됐는데 시부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치아가 여기저기 빠져서 부분 틀니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치아가 있으신 겁니다. 전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어? 아버님, 치아 새로 하셨어요? 돈 꽤나 많이 든다고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어, 아무리 그래도 하긴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준이가 해주겠다고 하지 뭐냐. 이번에 딱 내 생일 맞춰가지고 임플란트 다 끝나서 이참에 고기 먹으러 왔다. 네? 이 사람이 임플란트를 해드렸다고요? 그래.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이 비싼 임플란트도 다 하고 말이다. 오늘 내가 고기 살 테니까 니들 마음껏 먹거라. 시모 목걸이도 모자라 남편은 시부 임플란트까지 해준 거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것 때문에 얼마나 투닥거렸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섭섭한 마음에 왜 말을 안 했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챙긴다는데 당신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당신 월급 뻔하고 나올 돈도 없는데 아버님 임플란트 적어도 1,000만 원 하잖아. 근데 저걸 다 당신이 해줬다고? 당연히 그럼 내가 물어봐야지. 이번에 승진하면서 월급 좀 올라서 그거 모아서 해드린 거야. 당신 괜히 나 바가지 긁지 마. 지금까지 날 이렇게 키워준 부모님한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했냐고 잔소리할 거면 애초에 얘기하지 말라고. 뭐? 뭐라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엔 당신 하다못해 겨울옷 한 벌이라도 사간 적 있어? 그런 적도 한 번 없으면서 지금 당신 부모님만 챙기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부모님 챙기지. 당신도 그럼 당신이 벌어서 당신 부모 챙기면 되겠네.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찬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며 살림하고 알뜰살뜰 어떻게든 살아부르게 했던 아내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저희 집에라도 잘했으면 저 이렇게까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매번 저희 집에 갈 땐 멀다고 징징대고 하루만 넘어가도 너무 오래 있는 것 같다 불편하다며 집에 언제 갈 거냐고 찡찡거렸는데 그동안 외벌이라 여지껏 봐줬던 게 진짜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처음엔 취직을 다시 해볼까 하다 아무래도 제 나이도 그때 당시 30대 후반이다 보니 죄취업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엄마의 아구찜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운영하시면서 단골 손님들도 꽤 될 정도로 엄마의 아구찜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아구찜뿐 아니라 해물찜까지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잘 배우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저희 엄마한테 레시피를 배웠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절 비웃기만 하더라고요.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다 오니 또 본인은 그 생활이 너무 편했는지 절 찾지도 않았죠. 그리고 식당을 열 때 사실 전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다 보니 그걸로 작은 상가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테이블이 4개 정도만 놓여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개업날 시댁 식구들이 와선 그걸 보고선 어찌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유, 애미야, 넌 무슨 갑자기 식당을 한다고 그래.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식당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테이블은 4개밖에 없는 거냐? 아, 이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 아, 홀은 이렇고요. 요즘은 배달을 많이 하니까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앉으세요. 제가 해물찜이라도 해올게요. 아유, 됐다. 뭐 장사나 잘 되면 모를까? 이런 곳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먹니? 그래도 너 개업한다길래 와본 거야. 그래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지. 넌 참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어 참 좋겠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에이, 엄마. 그래도 장모님 아귀찜 거기선 유명해. 와이프가 그거 배운 거잖아. 자기가 생활비 벌어서 쓴다는데 응원해줘야지. 당신 이제 식당도 열었으니 생활비 이제 반띵하는 거지? 당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화이팅! 정말 얄밉게 온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생활비 반반씩 내자고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진짜 화가 나고 속으로 정말 칼을 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후로 진짜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지방에서 유명한 아귀찜 레시피라 그런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남편은 제가 식당을 창업하니까 그때 이후로 정말 그동안 주던 생활비도 잘 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남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네가 살림까지 신경 안 쓰고 밖에서 일하면서 무슨 나더러 생활비를 달래? 자신 있어서 창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내 돈 쓰면서 가만히 있으랬지? 왜 굳이 식당 열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생활비를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든 아득바득 벌어가지고 이 남편이란 작자와 끝을 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친정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오랫동안 살던 빌라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였죠. 부모님께서 그래도 놓은 깔끔한 집에서 보내고 싶다며 오랜 고심 끝에 이사를 결심한 거였답니다. 이사라는 날엔 저도 일을 쉬고서 가서 이사도 거들고 같이 이사 자장면도 먹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더니 이사날 오후가 되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뜬금없이 냉장고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갑자기 웬 냉장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와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좀 좋아. 아유 내가 바빠서 그렇지. 내가 안 바쁘면 안 갔겠어? 나도 다 처가댁 식구들 생각한다고. 어찌됐든 냉장고 금방 간다니까 당신이 잘 받아. 너무나도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전 꽤나 비싼 냉장고라도 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입구에 나타난 용달차를 보고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설마 하는 생각에 차마 멀뚱히 보고 있었는데 냉장고를 싣고 온 용달차가 바쁘게 이삿짐 정리라는 저희 쪽으로 오더니 제 이름을 대는 거였어요. 아, 박채원님 맞으시죠? 남편분께서 여기 이사하는 곳에 냉장고 내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어디 내려다 드릴까요? 네? 설마 저 냉장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아, 네, 맞습니다. 저 냉장고 맞는데요. 이삿짐 올리는 김에 같이 올리시죠. 제가 바로 내려드릴게요. 그러더니 용달차 아저씨가 내리는 냉장고를 보고 저와 친정 식구들은
다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 냉장고는 투도 그것도 10년이 다 된 작은 냉장고였거든요. 그걸 보니 너무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보낸 냉장고 이거 맞아? 어? 당신 새 냉장고 아니고 중고 냉장고 산 거야? 맞아. 그거 중고긴 한데 얼마 안 썼대. 어차피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서만 사시는데 큰 냉장고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 정도면 딱이지 뭐. 뭐라고? 당장 가지고 가. 이거 당장 가지고 가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왜? 난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30만 원짜리를 보내드린 건데 30만 원이 뭐 한두 푼이야? 당신 왜 하네? 나도 다 생각해서 보낸 거라고. 참, 당신 웃긴다 정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이사 간다고 해도 지금껏 쓰시던 가전가구들 죄다 그대로 갖고 가신다며. 그것보다 낫지 뭘 그래. 하여간 당신 허세는 알아줘야 돼. 나 바쁘니까 끊어.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남편을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래도 괜찮다며 쓸만하다며 집으로 그 냉장고를 올리시더라고요. 어찌나 그 순간 민망하고 죄송하고 열불이 터지던지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뒤로 남편간 냉정기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주 남편에 대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애들도 어리고 아직 식당 자리를 온전히 잡은 건 아니다 보니 저도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딱 마음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이 이사를 가고서 한 달 뒤 급작스럽게 시댁에서도 이사를 가게 된 거였습니다. 평소에 귀촌 노래를 부르시던 시부께서 아는 지인이 살던 경기도 쪽 별장을 처분하신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그 집을 사신 거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굳이 꼭 와야 한다고 이사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못 간다고 하니 이사는 다 업체 맡기고 청소까지 싹 다 맡길 거라 할 일은 없다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그런다며 꼭 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그러기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나 싶어서 이삿날 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오후 늦게 도착해서 보니 정말 이삿짐도 싹 다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가전제품들도 싹 다 새로 사셨는지 거실에도 대형 TV가 안방에도 TV가 새 걸로 놓여져 있고 냉장고까지 엄청 크고 좋은 걸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를 보고 있는데 마침 신우이가 딱 맞춰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신우인 시집가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시댁을 둘러보며 놀란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우이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더군요. 와, 오빠 돈 좀 많이 썼겠는데? 엄마, 이거 뭐야? 안방 TV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와, 거실 TV 왜 이렇게 커? 엄마 진짜 대박이다. 엄마, 나 거실 TV 놔주면 안 돼? 엄마 냉장고랑 싹 다 오빠가 바꿔줬다며, 어? 아유, 그걸 왜 넣어줘? 오빠가 엄마랑 아빠 쓰라고 준 걸. 얘 애미야, 너도 괜찮지? 애비가 고생해서 번 돈 이렇게 효도한다. 내가 아주 아들 하나 잘 뒀어. 이걸 다 남편이 해드렸다고요? 아유, 그래. 냉장고부터 TV며 전자레인지며 다 해줬다, 다 해줬어. 와, 우리 오빠 돈 꽤나 썼겠다. 이거 냉장고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아휴, 우리 엄마 말년에 무슨 복이래? 그러게나 말이야. 아유, 우리 아들 잘나가지고 엄마 이렇게 호강시키는구나. 전 시모와 신우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혀 더 이상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꼴을 보라고 굳이 오라고 한 건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절 거기까지 부른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그러더니 이내 본색을 내비치더군요. 제가 기가 차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제가 아무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인테리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가전제품을 싹 다 바꿔줘서 좋지만 이 집이 워낙 오래됐잖니.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고칠 곳이 한두 곳 이어야지 말이지. 그래서요? 아이,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니들이 장남이고 큰며느리니까 니들이 알아서 인테리어 좀 해줘야지. 아, 솔직히 말해서 이 집 누가 받겠어? 어? 나중에 누가 물려받겠냐고. 니들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니들도 정성 들여서 고쳐야 할 거 아니냐. 내가 견적을 보니까 한 7,500 정도 든다던데 어떻게 안 되겠니? 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 가전제품들 해준 것도 모자라 인테리어까지 해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끊고선 시모에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그 정도야 껌값이지. 걱정하지 마. 아파트 담보 받거나 그래서 이 집 싹 고쳐줄 테니까. 우리 엄마 그동안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뭐? 아파트 담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집 담보를 잡아서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 애미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이젠 연봉도 꽤나 오르고 7,500 정도 금방 모을 텐데. 아유, 껌값이나 다름없지 뭐. 어머님, 지금 껌값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껌값이 그렇게 비쌌나요? 아이, 당신 왜 그래? 내가 해준다는데. 돈도 못 벌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못 해드려? 엄마, 됐어. 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어차피 엄마 내가 우리 결혼할 때 해준 돈 내가 갚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끝까지 기가 막힌 행동만 하는 남편을 보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집을 나와버렸네요. 그리고는 전 이대로 끝을 낼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정에 온 절 보고 엄마 아빠 많이 놀라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용달리를 간간히 하시던 아빠는 오랜 용달차를 바꾸고 싶어 하셨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시던 찰나였거든요. 그걸 알고 있던 전 아빠가 그토록 사고 싶어 하셨던 용달차를 새 차로 바꿔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어쨌는지 아세요? 집에 오자마자 아주 이혼하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2천만 원 썼어?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함부로 왜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넌 뭔데? 넌 대체 뭔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시댁에 2천만 원 새 가전들 싹 다 바꿔주는데 우리 집엔 꼴랑 30만 원 냉장고 사줘놓고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야, 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니네 집은 내내 빌라에서 빌빌대며 살다가 아파트 갔지만 우리 집은 아파트에서 전원주택 한 거라고. 급이 다르잖아, 급이. 당연히 급에 맞춰서 해야지. 아니, 솔직히 30만 원 냉장고도 감지덕지 아니야? 어?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뭐 200은 버냐? 식당 한다고 아주 허세 부리더니 200은 버냐고. 진짜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야, 됐다. 너 같은 애랑 나 도저히 못 살아. 돈도 못 벌면서 돈 아낄 줄도 모르는 너 같은 여자랑은 한순간도 같이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해, 이혼. 이혼? 그래, 내가 할 소리야.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나도 너 같은 쫌생이 같은 인간이랑은 하루도 같은 공간에서 숨 못 쉬거든? 돈만 벌면 다야? 어? 가정 등한시하고 마누라 무시하고 애들도 신경 안 쓰는데 니까지 게 무슨 아빠고 남편이야? 너 같은 사람은 나도 필요 없어. 이혼해.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절 봐주는 것 마냥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부당대우했던 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싹 다 자료로 마련해 어떻게든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고 저한테 유리하게 결론이 나도록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답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남편 월급은 계속 올랐었고 저희한텐 월급 안 오른다고 거짓말하며 그 돈을 혼자 축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얼마나 얌체 같고 쫌생이 같은 사람입니까? 애들 입는 옷 먹는 거 다 아까워했으면서 자긴 밖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냉정하게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국 남편이 숨겨둔 재산까지 싹싹 긁어서 제목까지 제대로 분할을 받게 되었고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서 일부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들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오게 되었죠. 남편은 저한테 알려줬던 월급에서 양육비를 주겠다며 최저 양육비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받는 월급만큼 양육비도 상당수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9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답니다. 정말로 이혼이 확정되었을 땐 남편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독하다 독해. 내가 이래서 너한테 정 떨어진 거야.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안 하면 정신 못 차리지. 나나 되니까 이 정도로 끝난 줄 알아. 야, 세상 살면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뒤통수 세게 맞으니까. 그 뒤로 전 재산 분할 받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제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떨어져 나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혼을 한 후론 제 식당이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4개에서 시작해 이젠 테이블 10개 정도 운영하고 직원까지 두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풍족해졌죠. 그런데 이혼하고서 2년 뒤 정말 기가 막힌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모였어요. 뜬금없이 온 전화에 전 무슨 일인가 해서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딱 받자마자 전 시모가 갑자기 애걸복걸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미야, 잘 지내고 있냐? 우리 손주들은 잘 크고 있고? 네 식당 잘 되는 거 오다 가다 봤다. 아휴, 내가 그때 제대로 말렸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미안해. 저한테 사과하시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사이좋게 사과하고 받는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에이미야, 넌 또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니? 아휴, 내가 너한테 큰 잘못한 벌을 받는가 보다. 너랑 헤어지고서 얼마 안 가? 기준이가 여자 하나 만났는데 아주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지 뭐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선 돈을 죄다 퍼주는데 이걸 어쩜 좋냐, 어쩜 좋아. 그러면서 전 시모가 털어놓는 말은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저와 헤어지고서 전 남편은 제 경고를 무시하고 6개월 뒤부터 9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난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린 여자한테 빠져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탈탈 털어줬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 여자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쓰니 시댁에까지 와가지고선 거짓말하고 돈까지 빌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도 없이 다 탈탈 털린 금액만 3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했었나 봐요. 전 시댁에도 오고 갔다는데 전 시모를 아주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그 기집애가 아주 그냥 날 막대해가지고 나한테 글쎄 어머님이라고 한 번은 안 하더라. 아줌마 아줌마거리면서 물 떠와라 술 사와라 아주 시중대하듯이 했어. 근데 그 기준이 미친놈이 애미 고생하는 거 보이지도 않는지 아주 그냥 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 차라리 그렇게 결혼이라도 했으면 몰라. 아주 돈만 뜯겨가지고선 헤어졌단다. 이걸 어쩜 좋냐. 내가 벌 받는가 보다. 네, 그런가 보네요. 그러게 아들 잘난 줄만 알고 며느리 그렇게 잡으시더니 잘난 아들 제대로 꽃뱀한테 엮이셨네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하나요? 다 지 복인걸요. 아이고, 애미야. 네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여자한테 내가 욕 한 번 했더니
무슨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아주 난리다. 아주 꽃뱀 같은 여자 하나가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집에 아주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더니 우리 집 정말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이제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며느리인 줄 알겠다.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그렇게 대했던 거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돈 아까운 줄 알고 아껴준 건 너뿐인데 정말 미안하다. 그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주머니? 전 이제 남남이에요. 그쪽에서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 이제는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릴 테니 귀에 꼭꼭 새겨 들으세요. 저 그쪽 집안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실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 무시하고 하대하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제와 제 소중함을 알았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냥 웃길 뿐이었습니다. 그 전 남편이란 자식도 참 생각이 짧죠?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한들 정말로 9살 어린 여자애가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미혼도 아니고 이혼해서 자식도 둘이나 딸려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어린 여자가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그저 웃길 뿐입니다. 그렇게 지 잘난 줄만 알고 내로남불이었던 전 남편은 제대로 인생을 말아먹고 말았어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전히 전 열심히 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분들이 오시면 늘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사장님, 여기 아구찜 중짜자리 하나 포장 좀 해주세요. 어머, 지난번에 오셨던 분 맞죠? 저번에도 오시고 요즘 자주 오시네요. 서비스로 뭐 좀 드릴까요? 아유, 아니에요. 여기 음식 맛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요. 저 주변에도 엄청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귀찜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다 나네요. 이렇게 오신 손님분들이 칭찬을 해주실 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음식도 하고 식당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제 식당 주변 가게들도 사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심지어 폐업을 하는 가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도 속상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다들 으쌰으쌰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참 생각만큼 상황이 풀리지도 않고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한 발짝 더 고객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식당을 하다 보면 언젠간 더 좋은 상황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도 사실 두 아이 키우며 한땐 경력 단절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남편 월급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그때 정말 주변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남편이고 시댁이고 절 너무 무시하고 배려해주지 않아 상처가 커 그 사람들에게서 뒤돌아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곁엔 부디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식당 하면서 종종 오셔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신답니다. 오빠와 여동생도 간간히 저희 애들과 놀아주러 오고 잘 챙겨주고 있고요. 비록 시댁과 남편은 저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인간들이었지만 제 친정 식구들은 누구보다 절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니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금처럼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굳건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 또 학생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